네. 지금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 한번 해보시면 저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영상 올라와요. 이게 지금 올린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처리 중이라고 나오니까 시간이 지나면 볼 수 있습니다. 화질도 개선되고 뭐 자막도 나올 텐데 자막은 제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에서 임의적으로 만드는 거니까. 어, 그래서 이제 개요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좀 사전 지식을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데이터베이스란 뭘까요? 데이터베이스 줄여서 DB라고 하죠. 얘는 데이터가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활용은 어디서 하냐면 주로 이제 창업 아니면 개발 공부 아니면 이제 기업에서 사용하죠. 기업의 경우는 이 기업만에 따로 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체 같은 데서 좀 많이 봤을 거예요. 이 DB에 대한 내용 분석해가지고 앞으로 향후 우리 회사의 발전 방향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쓸 때 데이터베이스를 좀 참고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데 데이터베이스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잠시만요. 어디까지 했죠? 데이터베이스 종류. 데이터베이스는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종류. 그래서 보시면 종류 되게 많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계층형 데이터베이스, 이 H는 이제 아마 이걸 텐데 히어라키였나? 검색해보면 되겠죠. 이게 계층. 아니면 이제 네트워크형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DBMS의 종류가 다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실 텐데 먼저 데이터베이스의 종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키밸류 데이터베이스. 키밸류 형식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키밸류 데이터베이스는 말 그대로 키와 밸류로 이루어진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뭐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키, 여기가 밸류. 그래서 이렇게 쓰면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만약에 키가 제 이름이에요. 제 이름 강현식. 그리고 밸류는 제 전화번호 010 이렇게. 이게 다예요. 키밸류 데이터는 하나의 키에 하나의 밸류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 형식의 데이터베이스가 키밸류 데이터예요. 간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실용성은 딱히 없어요. 그냥 딱 하나만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예요. 또는 가벼운 프로그램 돌릴 때 쓰고요. 대신에 이제 키밸류 데이터베이스 중에서도 좀 특별한 게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레디스라고 있어요. 레디스. 좀 그런가? 레디스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데이터를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이 램에 저장해요. 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드디스크는 뭔지 몰라도 써보신 적은 있죠? 우리 그 어디야? 파일 탐색기 열어보면 뭐 C 드라이브니 뭐 D 드라이브니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이런 걸 하드디스크라고 해요. 여기서 나오는 이 램은 뭐냐면 메모리예요. 메모리. 보통 컴퓨터를 맞출 때 이 램 사양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죠. 둘 다 저장 장치예요. 하드디스크의 저장 단위는 이제 기가바이트. 그리고 이제 램도 기가바이트가 저장 단위고, 대신에 이제 램이 훨씬 더 빨라요. 속도는. 하드디스크는 전자식이고, 다시 램이 전자식이고 하드디스크가 기계식이죠. 램은 반도체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좀 하드디스크가 어떻게 생겼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턴테이블이랑 그 비슷한 원리예요. 이런 바늘이 있으면 얘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여기 디스크 안에 있는 정보들을 이 바늘이 읽어내요. 네, 램은 어떻게 생겼냐? 램은 좀 조립 PC 같은 걸 좀 만져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둘 다 저장 장치인데, 잠시만요. 오케이. 이제 들린다고요? 둘 다 저장 장치인데, 어떻게 설명했죠? 램은 반도체로 이루어졌다고 했죠. 그래서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디스라는 데이터베이스는 램에 저장해요. 좀 더 빨리 일을 할 수 있어서 그나마 쓰는 키밸류 데이터 베이스가 됩니다. 이 영상을 스트리밍 한다든가 뭐 로그인, 로그아웃 정보를 저장한다든가 간단한 데이터를 다룰 때 레디스를 활용한다는 것만 알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큰 틀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는 뭐냐,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들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표 형식처럼 된 데이터베이스인데, 너무 크게 그렸네. 하여튼 약간 이런 식으로 표 형식이에요. 표 형식. 대략 어떻게 생겼을지 감이 오시죠? 엑셀에서 본 모양이랑 똑같습니다. 뭐 여기 보시면은 써 있는 내용이 뭐 상품명, 이제 뭐 제조사, 제조일, 유통사,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써져 있고, 뭐 제조일이면 날짜 써져 있고, 제조사면 회사 이름, 상품 이름, 유통한 회사 이름 이렇게 써져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좀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오라클이나 MySQL 이걸 쓰는 게 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가 좀 종류가 제일 많고 또 상위권이에요.
이것도 있을 텐데 보이시죠? 9분의 RDBMS가 상위권에 있죠. 우리말로 그래서 RDBMS는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요. 그래서 RDBMS에서 R이 릴레이셔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언어는 따로 있고요. DB에서 뭐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불러오고 싶다 그러면 SQL이라는 걸 사용해요. SQL이라는 문법, 이런 문법을 이용해야 됩니다. 자, 이어서 하자면 SQL 문법을 이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를 가져다 써야 되는데 어떻게 생겼냐면 괜찮은 게 뭐 이렇게 생겼어요. SQL 문법은 이런 식입니다. 근데 좀 더 괜찮은 게 좀 괜찮은 자료가 어디 있을까요? 이거? 이건 좀 그런데 이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여기 보시면 이런 표형식으로 나와 있죠. 이런 식이에요. 뭐 엑셀이랑 좀 비슷하죠. 엑셀도 표처럼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엑셀을 표현할 때 이 위에 있는 A, B, C, D를 뭐라고 해요? 열이라고 하죠. 열. 열. 그 행렬할 때 열이 있잖아요. 그리고 왼쪽에 1, 2, 3, 4라고 써진 건 뭐라고 하죠? 행이죠. 여기는 행. 그래서 이제 공학수학이나 선형대 수학에서 좀 다루는 내용이죠. 행렬. 행렬로 이루어진 데이터가 RDBMS라고 보면 됩니다. 정확도가 중요한 그 작업에 있어서 좀 요긴하게 쓰여요. 뭐 거래 내역, 뭐 지출 내역, 뭐 아니면 결제를 어떤 수단으로 했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RDBMS로 관리하면 좀 용이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오해를 하기 쉬운데 이 이름이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무슨 뜻이죠? 릴레이셔널 그냥 관계형이죠. 그냥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잖아요. 관계에 관련된 뜻인데 딱히 이런 DB에 좀 관계형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시면 뭐 제가 제조사 뭐 이런 거 써놨잖아요. 이거는 열이죠. 이거는 행이고 이 열을 애트리뷰트라고 해요. 애트리뷰트. 그리고 행을 튜플 또는 로우라고 해요. 그리고 이 전체 표 있죠? 이 전체 표, 이 전체 표를 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릴레이션 2차원인 거죠. 가로 곱하기 세로. 이거 그냥 수학 용어입니다. 행렬을 나타내는 수학 용어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루기에는 어렵습니다. 이름값 못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관계를 중점으로 다루는 데이터베이스는 따로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에는 이게 아마 네오포제이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뭔가 관계가 나타나 있죠. 너무 좀 알아보기가 힘든데, 약간 이런 거? 근데 이것도 조금 직관적이진 않네요. 이거 이 정도면 뭐 괜찮겠네. 근데 이거는 이제 표 모양은 아니에요. 이게 관계형이라는 말에 좀 더 근접합니다. 그래서 이 원 하나를 노드라고 하고요. 노드 노드라고 하고, 이 안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에요. 이 원은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노드고, 여기다 채우는 형식인데, 이 노드 간의 관계, 이런 노드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데 적합해요. 주로 이제 마인드맵이나 뭐 브레인스토밍 같은 거 할 때 쓰는 표현이죠. 관계를 나타내야 하는 거니까. 여기 보면 방향도 나와 있고요. 공통된 자료끼리도 묶을 수 있는데, 공통된 자료끼리 묶은 거는 이건 너무 좀 그러네. 이런 거 공통된 자료끼리 묶을 수 있다는 거. 뭐 엑셀 파일 하나하나를 그 노드에다 넣어놓고 그 엑셀 파일 간의 관계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관계의 중점적인 데이터베이스가 됩니다. 또 예를 들면은 이 비행기 노선도 같은 것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거 화질이 많이 깨지네요. 이거는 조금 알아보기 힘들고, 괜찮은 이런 거 여기에 있는 이 점 있죠? 뭐 도쿄, 오사카, 양양, 김포, 청주 이런 게 점 하나하나가 노드예요. 이거를 데이터베이스로도 표현할 수 있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좀 코로나 감염 경로 있죠? 감염랩.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서부터 어디로 확산됐는지 관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좀 이거는 편한데 좀 수학적인 요소가 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릴레이셔널 RDBMS를 많이 사용합니다.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뭐 거의 RDBMS를 좀 많이 써요. 그리고 도큐먼트 DB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큐먼트 DB랑 이제 릴레이셔널을 많이 써요. 몽고DB 같은 게 이 도큐먼트 DB인데, 이 도큐먼트 DB는 객체를 저장합니다. 이 객체 안에 이거 있죠? 제이슨을 이제 사용해서 저장해요. 제이슨은 이렇게 씁니다. 이런 거. 하나가 한눈에 다 보이면 좋은데, 한눈에 보이는 게 이런 거. 이렇게 써요, 제이슨은. 보시면 이거 하나 있죠? 중괄호 한 쌍으로 돼 있는 거. 요게 데이터베이스 하나예요.
이 공공 데이터 API에서 이걸 제이슨을 좀 많이 쓰고 있고, 이거는 좀 분산시켜 놓기 좋습니다. 왜냐면 묶음 단위로 들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각 데이터베이스마다 이제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이게 도큐먼트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걸 만든 회사의 룰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만 쓰는 언어가 따로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면 접근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이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예요. 왜냐면 얘는 배우기 어려우니까. 이 두 가지를 많이 쓰지만 새로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은 이제 서치 엔진. 이 서치 엔진도 데이터베이스라고 보면 되는데, 이 미국에 있는 아마존 있죠? 아마존이 쓰는 클라우드에서 쓰는 게 따로 있고 많이 쓰는 게 있어요. 엘라스틱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엘라스틱 이거. 예, 이거는 좀 상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죠. 평소에 사용하던 데이터베이스랑 결합해서 사용하는 느낌이라 조금 까다롭습니다. 사용법. 몰라도 되는 내용이고, 뭐 여태까지 했던 뭐 이런 거 있죠. 뭐 데이터베이스 종류니 뭐니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거 우리가 사용할 거는 Relational DBMS라는 거.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거랑 이거를 좀 많이 써요. 근데 그럼에도 이제 점유율이 높은 거는 RDBMS라는 거예요. RDBMS는 이 도큐먼트 데이터베이스보다 좀 더 정확하고 일관성을 가집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개요는 이렇게 되고, 뭐 이런 내용은 처음 봤으니까 당연히 모르겠죠.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거는 뭐 DB의 종류였어요. DB의 종류였는데, 이 DB 개요에 보시면 여기 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읽어보세요. 제가 확대해 드릴 테니까 화면 보고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셨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좀 당연한 말을 써놨어요. 뭐 데이터베이스, 뭐 데이터라는 걸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데이터가 사람의 이름이고, 여기 데이터가 사람의 이름이고, 이제 뭐 전화번호가 있다. 아까 제가 키밸류 데이터 설명한 거 있죠? 그렇게 있으면 이제 전화번호가 그 사람에 대한 데이터가 되는 거죠. 나이를 표현하고 있으면 나이도 하나의 데이터가 될 건데, 이때는 이제 키밸류 데이터, 이것도. 근데 이제 관공서 같은 곳에 가면은 서류 제출하는데 그것도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민의 서류를 정리해 놓은 그런 파일 처리 있겠죠? 그걸 이제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쓰는 정보는 데이터예요. 근데 그 데이터는 존재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저장되고 나중에 사용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관리하는 이 DBMS, 그걸 배울 거예요. DB라는 건 컴퓨터상에서 데이터를 좀 더 정교하게 다루는 데 있어서 좀 필요한 개념이 될 건데, 중요한 거는 테이블입니다. 테이블은 표예요. 표. 그냥 이게 다고, 제가 그렸던 거 있죠? 이런 표인데, 테이블이라고 이름을 한 거고, 좀 수학적으로 표현할 때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거고, 네, 이거를 하나의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테이블이 되는 거죠.
이런 것. 보통 이제 자료를 정리하고 문서를 저장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냥 엑셀 파일은 그냥 만드는 게 아니죠. 그냥 이런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만큼이 하나의 테이블이라 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RDBMS도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연상이 안 된다, RDBMS가 뭔지. 그러면 엑셀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 그래서 여기 학번, 학번, 이름, 전공, 성별, 뭐 전화번호 이렇게 있고, 학번에는 뭐 23, 22, 21 학번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고, 뭐 이름은 뭐 이런 식으로 될 거고, 뭐 전공은 뭐 전기전자, 뭐 의예과, 아니면 이제 수리과학, 성별은 남, 여라고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10에 이렇게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은 데이터라고 할 만한 거는 어디에 있어요? 몇 번째 열의 몇 번째 행이죠? 잘 보세요. 진짜 데이터라고 부를 만한 거는 좀 이렇게 성격이 나뉘겠죠. 이렇게 나뉩니다. 어, 이렇게 표시하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요. 진짜 데이터라고 인식하는 부분은 여기 파란색 부분이죠. 이 부분. 그러면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은 뭐예요? 1행에 있는 거. 자, 이거는 데이터를 나타내기 위한 데이터예요. 명칭은 메타데이터라고 합니다. 뭐 학번, 이름, 전공, 성별, 전화번호 이런 거. 자, 묶음 단위를 잘 떠올리면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쓴 거를 테이블이라고 해요. 안에 이제 직접적으로 들어있는 거는 데이터인 거고, 데이터를 나타내기 위한 데이터는 메타데이터라고 합니다. 이 엑셀의 경우는 좀 자유롭죠. 왜냐면 쓰면 쓴 대로 정리가 되니까. 자,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정교하게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쓰는 게 RDBMS고, RDBMS예요. 이 RDBMS를 사용하면 테이블 단위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시트 추가하는 거 있죠. 새 시트 추가하면은 새로운 테이블이 생성된 겁니다. 이런 게 가능한데, 이 엑셀은 보시면 글꼴 변경, 이거 맞나? 아니구나. 글꼴 변경, 여기 있네. 글꼴 변경, 뭐 글자 크기, 뭐 색깔, 뭐 이런 인터페이스 같은 게 보이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사용할 거는 좀 명령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명령어를 익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좀 개념을 설명드리자면, 데이터가 모이면 테이블이고, 하나의 테이블을 이룰 거고, 이 테이블은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이런 데이터가 이렇게 모이면 하나의 테이블이 되고, 이 테이블은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간다. 좀 더 자세하게는 이따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개의 테이블을 가질 수 있습니다. 뭐 엑셀만 하더라도 뭐 이대로 저장을 하게 되면 테이블이 4개인 상태인 거죠. 하나의 DB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테이블들의 모임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겁니다. 중요한 거.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더 큰 개념이에요. DB가 맨 위에 있고 그 안에 여러 테이블이 여러 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DBMS는 뭐예요? 이 한 줄만 이해해도 돼요. 이번 시간은 이 한 줄만 이해해도 됩니다. 자, DB는 DBMS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이거 두 개는 다른 개념인데, DB는 데이터베이스고 DBMS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죠. 그래서 DB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수업 과목 이름이 DBMS죠. DB보다는 DBMS를 다루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DB는 DBMS와 다르다. DBMS는 DB를 위한 도구예요. 그래서 이제 DBMS 앞에 R이 붙으면 RDBMS가 되는 거고, O가 붙으면 오브젝트 DBMS예요. 우리는 이 RDBMS를 배울 건데, 대표적으로 여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더 있는데 그 중에서 사용 빈도가 제일 높은 MySQL을 쓸 거예요. 왜 1순위인 오라클 놔두고 MySQL 쓰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오라클은 유료니까 그런 거예요. 좀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다루는 기업에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MySQL이면 충분하죠. 그리고 좀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는데, 이건 그냥 뭐 썰 같은 거예요. 한국 기준으로 마리아DB라고 있어요. 마리아DB. 이건 뭐냐면 오라클이랑 MySQL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라클이랑 MySQL 두 가지를 많이 쓴다는 것만 알아도 돼요. 이제 국내 기업 구조를 설명하자면 이 SI라는 업체가 있어요. SI. 여기는 뭐 하는 곳이냐? 기업이나 이제 공공기관에서 이런 종류의 업체에다가 요청 사항을 알려줍니다. 뭐 어떤 거 해달라고. 그러면 이제 SI 업체는 자기네들 업장에 소속된 사람을 그 요청한 회사, 다른 회사로 보냅니다. 사람 보내요. 파견. 그래서 해당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인데, 여기에 상주하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 여기에서 상주하면서 이제 프로그램 유지 보수를 하거나 아니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든가 그런 회사가 있어요. 관리하는 회사. 대신 만들어주는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SI 업체에서 안정성 문제 때문에 오라클을 좀 많이 썼습니다. 오라클을 많이 썼는데 이 MySQL이 따라잡았다고 하니까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게다가 얘는 무료니까. 그럼에도 이제 오라클을 유지하는 회사도 있지만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좋은 거죠. 무료에다가 잘 나가기까지 하니까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오라클에는 무료 버전이 없냐? 그것도 아닙니다. 있긴 한데 쓰다 보면 아 이거 유료 아니면 못 써먹겠는데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MySQL을 쓰는 거고, 이 두 가지 차이점은 문법에 있어서 근소하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뭐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리고 이 차이가 의미 없는 게 이 변환기가 따로 있어요. 웹상에도 있고 뭐 프로그램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둘 중에 하나만 공부해도 다른 건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죠. 거의 모든 RDBMS는 표준화된 SQL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MySQL을 공부했으니까 다음에는 오라클 공부해야지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그냥 MySQL에서 오라클로 바꾸려면 또 검색하시면 돼요. 근데 오라클이 MySQL을 인수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픈소스 진영에 있던 이 개발자들이 좀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오라클은 자기네들 유료 상품이 있는 거고 MySQL을 흡수함으로써 얘네들을 업데이트 안 하고 시장에서 도태시키려는 그런 의도를 본 거죠. 뭐 이게 확정적이다 라는 건 아닌데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클의 유료 DBMS를 팔아야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니까. 그래서 오픈소스 진영에서 의지하던 데이터베이스가 사라진 겁니다. 특히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좀 불안할 수밖에 없죠. 잘 돌아가다가 이제 경쟁사에서 사버리는 바람에 미래가 없어졌으니까. 과연 이 오라클이 얘네들 거만큼 업데이트를 해줄지 미지수인 거죠. 그래서 MySQL이 오라클에 입양되고 새로 만들어진 게 이 마리아DB예요. 뭐 이런 거는 그냥 서사예요. 마리아DB는 2세대 MySQL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마리아DB라고 하면 MySQL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원래 알고 있던 오라클 거 말고 MySQL의 의지를 개성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 두 개는 혼용해서 많이 씁니다. 예, 관계가 복잡한데 아무튼 이 MySQL을 쓸 건데 실제로는 마리아DB를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뭐 MySQL이라고 말을 하면은 그냥 마리아DB구나 하면 돼요. 실질적으로 나중에는 둘이 거의 같아집니다. 어차피 MySQL은 마리아DB에 영향을 줬고 마리아DB는 이제 MySQL을 계승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쓸 툴은 XAMPP예요. XAMPP. 이게 뭐냐면 윈도우 개발 환경에서 세팅을 도와줍니다. 그런 툴이에요. 윈도우 개발 환경이라는 건 운영체제가 윈도우라는 거고, 뭐 학원 기준으로 뭐 개인 PC로 맥을 쓸 수도 있고요. 별로 없겠지만 리눅스를 쓸 수도 있고, 뭐 운영체제에 관해서 이 개발 세팅을 도와주는 요소입니다. 쉽게 설정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이 X는 엔진X의 X일 거고 A는 아파치,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EM이 마리아DB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면은 이 마리아DB가 들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뭐 파이썬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나콘다 설치하면은 넘파이, 뭐 판다스, 주피터 노트북 이런 거 다 들어있는 것처럼. 그래서 아마 여기 강의실 수업이 XAMPP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마 있을 거예요. 윈도우 키 누르고 XAMPP X만 입력해도 나와요. 이거 있으신가요? 자리에? 다 있으시죠? 이게 다른 수업에서 사용하고 있어서 지워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그래서 이거는 뭐 프로그램 추가 제거 있죠? 여기 있죠? 프로그램 추가 제거. 이거 아닌데. 이거 키고
여기서 뭐 앱에다가 프로그램이라고만 입력해도 잠깐 여기 이미 나왔으니까 XAMPP 검색하고 이거 제거하시면 돼요. 다 같이 설치하려고 하는 거니까. 잠깐. 이거는 인스톨 모듈인데. 뭐 제거하겠습니다. 그 폴더까지 C 드라이브에 있는 이 XAMPP 폴더도 지울 거냐고 물어보는데 같이 지우세요. 안 지우면은 새로 설치했을 때 이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지금 삭제하는 상태인데 어디? 왜 이렇게 나오지? 잠시만요. 자, 삭제하셨으면 한 번 더 C 드라이브로 한번 가서 확인해 봅시다. C 드라이브에 가서 이게 아마 사용자에 있을 거예요. 사용자에서 이쯤에 없으면 될 텐데 잠깐. 여기까지 안 가도 되고 여기에 XAMPP라는 폴더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확인해 주세요. C 드라이브만 가도 돼요. 없죠? 없으시죠? 그래서 지운 것까지 했고 윈도우 키 누르고 C 입력하고 콜론 입력하고 역슬래시는 원화로 되어 있는 버튼이에요. 키보드 키. 그래서 엔터 치면 자, C 드라이브 나옵니다. 이렇게 봐도 돼요. 이제 확인까지 완료했으면 수업 페이지로 와서 XAMPP라고 링크 걸어놨습니다. 제가 아니면은 이것도 검색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로 들어오시든가 아니면 수업 페이지 링크 타고 들어와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운영체제에 맞게 설치하시면 돼요. 개인 PC에 설치할 때는 뭐 수업 페이지로 들어와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릭하고 여기서 기다리면 이쪽에 이제 뭐 다운로드 중이라고 나올 거예요. 보이시죠? 네, 여기까지 다운로드 다 되셨나요? 네. 비대면 분들도 다 되셨죠? 네, 다 됐으면 이제 여기 밑에 클릭해주세요. 클릭하면 이런 창이 나와요. 이거는 뭐 오케이. 예스 누르고 넥스트 해서 보시면 이렇게 막 체크리스트 같은 게 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뭐 이렇게 체크를 풀 수 있는 게 있는데 여기서 뭐 회색 처리된 거는 뭐 건들 수도 없고요. 실제로도 건드리면 안 되고
체크를 이제 해제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이 MySQL을 빼고 전부 다 체크 해제하시면 돼요. 저랑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필요한 거는 이 MySQL이라는 것 뿐이니까. 자, 이 상태로 다 되셨죠? 그 다음에 넥스트 누르시고, 그 다음에 넥스트. 언어는 뭐 네덜란드랑 뭐 영어가 있는데 영어로 하죠. 넥스트 누르고, 넥스트 누르면 이제 설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폴더 경로 있죠. 뭐 C 드라이브에 저장하는 거, 그거는 이제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설치하실 때 헷갈리실까봐. 이런 화면 나왔죠. 피니시 누르시면 됩니다. 피니시 누르면 이런 창이 나와요. 이거는 컨트롤 패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꺼도 돼요. 이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저는 여기 이렇게 지금 모니터가 듀얼 모니터라서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거 녹화될 때는 안 되겠구나, 안 보이겠구나.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화살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 클릭하면은 XAMPP 같은 주황색 아이콘이 보일 거예요. 클릭하고 XAMPP 컨트롤이라고 보이죠? 자바 있는 분들은 자바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거기서 이제 XAMPP 컨트롤을 우클릭하고 보면 이제 MySQL이라고 있어요. 아파치 밑에.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올리면 스타트가 보일 텐데 그거 눌러도 돌아갑니다. 그래서 컨트롤 패널을 다시 열고, 여기 스타트 보이죠? 지금 보시면 여기 모듈에 여러가지 많아요. MySQL, 뭐 아파치 파일질라, 뭐 톰캣 이런 거 있는데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이제 MySQL이요. 그래서 이거 스타트를 누르면 여기 프로세스 ID, PID가 하나 잡히고 포트 번호가 부여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포트 번호는 3306이라고 나올 거고요. 뭐 PID는 알아서 잡아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스탑 클릭해 주시고, 보시면 이런 로그 같은 것도 있고요. 여기에 클릭해 보면 MySQL error.log라고 있어요. 클릭해 보시면 뭐가 이렇게 막 많이 나오죠. 뭐가 어떻게 실행됐는지 나옵니다. 뭐 어느 시점에 뭐가 어떻게 이루어졌다, 여기 시간, 날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사용 중인 만약에 이걸 사용하다 에러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구글링에서 해결 방법 찾으시면 돼요. 이게 사용 중인 환경에 좀 근접하게 검색해야 됩니다. 검색어의 종류랑 양을 바꾸면서 구글링 해보면 나올 거고요. 이제 PID는 뭐냐, 이 해당 PID가 운영체제가 알아서 할당하는 건데, 이제 현재 컴퓨터에서는 이제 윈도우가 알아서 잡는 거고요. 맥북이면 맥 OS가 알아서 할 거고, 그리고 이제 포트, 이 해당 PID가 점유하고 있는 포트예요. 구멍 정도로 보면 되는데 이 기본값이 3306이에요. 그 다음에 뭐 발생한 일에 대해서 궁금하면 뭐 이런 에러 메시지가 남아 있으니까 이 해당 에러 메시지를 좀 복사하고
검색할 때 붙여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고, 뭐 영어로 된 사이트가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아마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택 오버플로우 같은 이런 영어로 된 사이트가 나오는데, 이거 이게 뭔지 궁금하다, 한국어로 번역하시면 됩니다. 답변도 있고요. 이제 뭐 여기에 보면은 뭐 스타트 또 뭐가 있냐, 스타트랑 이게 뭐 어떤 시점에 뭘 했는지 나온다는 게 중요한 거고, 이거를 스탑이랑 스타트 버튼 누를 때 변합니다. 좀 더 많아졌죠? 아까보다. 그리고 방금 시간 찍혀 있고요.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렇게 남고, 그래서 이제 스타트를 눌러보면 이제 PID는 이제 서버랑 관련된 내용인데, 이 XAMPP 이용하다가 에러가 발생했다. 그 에러는 항상 구글링 하시면 되고요. 몇 가지 설정할 게 있습니다. 우선은 스탑 상태로 만들어주세요. 몇 가지 설정할 게 있는데, 여기 컴피그 있죠? 컴피그 클릭해보면 my.in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설정 파일인데 함부로 건들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설정 관련 파일이라서 뭐 여기 띄어쓰기 하나라도 있다, 지금 없죠? 근데 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켜기만 해요. 켜주시면은 뭐 여기 패스워드 있고 뭐 포트 있고 또 뭐 소켓 경로 같은 거 있는데 무시해도 되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 MySQLD라고 있습니다. MySQLD 이게 여러 설정이 좀 여러 가지가 미리 되어 있는 건데, 보시면 에러 로그는 로그 에러에다가 남기겠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뭐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되고요. 윈도우 말로 번역했을 때 여기 보면은 뭐 MySQLD라고 되어 있죠. 이게 여기서 D는 뭐냐면 옛날 문법인데, 전통적으로 봤을 때 D몬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D를 의미하는 건데 무시해도 됩니다. 이거 리눅스 말로 되어 있는 거라서요. 뭐 작업 윈도우 환경에서 작업할 거라서 윈도우에 맞는 설정을 할 겁니다. 이 MySQLD 밑으로 쭉 있는 거고, MySQLD라고 되어 있지만 큰 틀은 MySQL 서버예요. 여기 있죠? MySQL 서버. 그래서 이제 서버 관련 설정으로 이해해도 돼요. 실질적으로 건드려야 할 부분은 여기 스크롤을 좀 내리다 보면 UTF-8이라고 나올 건데, UTF-8이 여기 보이시죠? UTF-8 세팅스, 이거 한번 찾으세요. 지금 이거 찾으시고 여기 밑에 샵 5개 있죠? 이 샵만 지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랑 똑같은 상태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
얘는 건드리시면 안 돼요. 지우셨죠? 아, 설치가 안 됐어요? 잠시 혹시 그러면 이제 쉬는 시간이니까 10분 쉬었다가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에 어, 일단은 맥북 설치 방법은 잠깐 치우고, 그래서 설치를 하셨으면은 여기 컴피그가 있죠. 여기 클릭하고 my.ini 클릭하면 이런 뭐 텍스트 파일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그 UTF 파일 있죠? 이 부분 제가 선택한 곳 찾아주세요. 지금 다 찾으셨나요? 비대면 분들도 찾으셨죠? 네, 찾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시간을 드릴게요. 처음 보시면 거의 끝부분에 있으니까 스크롤을 좀 제일 밑으로 내려놓고 찾으시는 게 편할 겁니다. 그래서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밑에서 여섯 번째 문단, 밑에서 여섯 번째 문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찾으셨으면은 이 부분 있죠. 여기 앞에 있는 이 샵만 지워주세요. 여기 이 상태로 만드셨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여기서 방향키 왼쪽 눌렀을 때 바로 윗줄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 끝부분에서 그냥 오른쪽 키 눌렀을 때 바로 밑줄로 갈 수 있도록, 뭐 다른 줄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 별 모양 나와 있죠. 이건 이제 변경 사항이 생겼을 때 나온 거라 여기서 컨트롤 S 누르면 사라집니다. 이게 있으면 저장되지 않은 거예요. 컨트롤 S 반드시 하셔야 되고, 하나 더 설정해야 되는데, 처음에 MySQLD 있죠? 이거는 좀 위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문단, 이 MySQL 서버 있는 쪽 있죠? 여기 MySQLD 여기를 찾아서 여기서 입력해야 되는 게 있어요. 직접 타이핑 해갖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닫는 대괄호 있죠? 여기서 이제 오른쪽 방향키 누르면 포트 앞으로 갈 수 있게 해야 돼요. 중간에 공백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MySQLD 닫는 괄호 옆에다 두고 엔터를 누르세요. 엔터. 그리고 로어 케이스 테이블 네임스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중간에 공백 없게 해주세요. 그리고 보셨으면 알지만 이 my.ini 설정하는 방법 수업 페이지에 있으니까 이거 가져다 쓰셔도 돼요. 이 부분. 그리고 이 언더바 같은 경우는 쉬프트 누르고 마이너스 기호 있죠? 그거 누르시면 돼요. 이 숫자 패드에 있는 마이너스 말고. 그리고 여기까지 하셨으면 저장하고 끄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설정은 끝이에요. 복습할 때 수업 페이지에 있는 거 이거 그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저장까지 했으면 스타트 누르면 변경한 내용이 적용됩니다. 근데 실행 중인 상태에서 여기 컴피그 있죠? 여기서 변경하고 저장하면은 그 시점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한번 껐다가 켜야 돼요. 그래서 미리 스탑 먼저 눌러놓고 한 겁니다. 설정 파일에 그
반영이라고 해야 되나? 반영은 뭐 실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스타트까지 눌렀죠? MySQL 서버는 알아서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서버를 실행하는 거는 이 XAMPP가 알아서 도와주고, 아니면 이걸 직접, 그게 이걸 안 쓴다면 뭐 직접 설계해서 연동하고 뭐 이런 식으로 켜야 하는데, 이 수업은 그런 거 공부하려고 듣는 수업이 아니니까. 그래서 윈도우 키 누르고 cmd 입력해보세요. 이게 아마 맥북은 터미널을 켜야 될 거예요. 맥북이신 분 있어가지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엔터 치면은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뭐 보통 이런 까만 창은 지금 뭐 잘못됐을 때 많이 보거나 아니면 평소에 볼 일이 없죠. 그래서 조금 거부감이 은연중에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똑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늘상 보는 명령창인데 늘상 보는 창인데 명령어로만 이루어져 있을 뿐이에요. 보시면 여기 폴더 경로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렇죠? 이거 보자면 C 드라이브 안에 유저스라는 폴더 안에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라는 겁니다. 이거를 좀 폴더로 보여드리자면, 자, C 드라이브 안에 유저스니까 여기는 사용자네요. 사용자 안에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이 안에 상황이에요.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상황이랑 여기랑 똑같은데, 지금 보면 여기는 뭐가 막 많이 보이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걸 보려면은 여기도 또 명령어가 있어요. 여기다가는 아마 이게 명령어가 dir인가 그럴 겁니다. 디렉터리의 dir이에요. 그러면 보이세요? 뭐 캐시 컨피그, 뭐 도커, 이클립스 뭐 이렇게 보이는 거 다 똑같아요. 그냥 이 까만 화면일 뿐이고 똑같습니다. 뭐 여기서도 이 까만 화면에서도 명령어로 폴더 생성하고 파일 생성하고 이런 게 다 가능합니다. 근데 뭐 그런 거는 따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안 쓸 겁니다. 그래서 여기 C 드라이브로 이동하신 다음에 XAMPP 폴더 있죠? 여기로 들어가 주시고, 그 다음에 MySQL이라고 있어요. 처음부터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막 폴더 이동하고 그럴 때 경로를 못 쫓았다, 그럼 여기 보시면 돼요. 제 C 드라이브에서 XAMPP 폴더 안으로 들어온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MySQL 더블 클릭하면 여기에 MySQL이 생기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빈 폴더로 들어가다 보면 여기에 MySQL 실행 파일이 있을 텐데, 이거 있죠? MySQL 실행 파일이 있어요. 이거를 명령창, 이거 cmd 있죠? 맥북은 터미널로 찾아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XAMPP 폴더로 들어가면 이제 설치할 때 다운로드했던 폴더나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MySQL 있었고, 안에는 이제 또 빈이 있고, 여기에 MySQL 실행 파일이 있고, 그리고 저는 지금 여기 확장자명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분들은 여기 보기에 파일 확장명이 체크 해제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거 체크해 주세요. 웬만하면. 그래야 이게 무슨 파일인지 보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실행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더블 클릭이 아니라 명령창에서 실행할 거예요. 일단은 XAMPP 폴더로 들어가야 되니까 cd 아니다, 일단은 자 cd 점점 두 번 입력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C 드라이브에 있는 거죠. C 드라이브에서 이제 찾아가야 하는 곳 XAMPP죠. 이 경로대로 갈 거예요. C 드라이브에서 XAMPP 간 다음에 MySQL 가고 빈으로 갈 겁니다. cd XAMPP죠. 그러면 XAMPP로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서 또 MySQL 맞나? 맞네. 엔터 치고 여기서 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안 좋아갖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cd x하고 탭 하면 자동 완성돼요. cd MySQL 하면 탭 누르면 자동 완성. 그리고 cd에 빈까지 들어왔고, 그럼 이제 빈 폴더 안에 있는 상황이랑 같아졌습니다. 여기 클릭하면은 똑같이 보이죠? 이 상황이에요. 이 안에 상황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또 그리고 제가 여기서 계속 cd를 입력했는데 이 cd는 체인지 디렉토리예요. 체인지 디렉토리 폴더 변경. 이 안에 이제 실행해야 하는 파일이 있죠. 실행 파일. 그리고 한 번에 C 드라이브로 가는 건 cd하고 역슬래시 하면 됩니다. 그러면 C 드라이브로 갔죠. cd XAMPP 그것도 한 번에 못 가나? bin 안 되네요. 아이고.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방향키 위아래 키를 누르면 뭐 입력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 좀 뭐가 많이 나와 있죠. 이거 정리할 때는 CLS 엔터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빈 폴더까지 들어왔어요. 근데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번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여기 폴더 경로 있죠. 클릭하고 cmd 엔터 치면 경로 한 번에 들어오죠. 그냥 뭐 이동하는 방법이었고요. 이제부터는 좀 실행할 겁니다. MySQL exe 실행 파일을 실행할 건데 여기서 뭐 MySQL 좀 exe 입력하고 띄고 -u 띄고 루트 떼고 -p. 자, 여기까지 입력해 보세요. 자, 띄어쓰기 지켜야 돼요. 자, 이 상황에서 다 입력하셨죠? 네, 이 상황에서 이제 엔터를 눌러보면 엔터 패스워드라고 나오죠. 자, 근데 이 말만 잘 읽고 해결하면 돼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 MySQL 있죠? 이걸 더블 클릭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른 쉬운 방법으로는 이 폴더에서 실행하는 거였잖아요. 폴더에서 뭐 이렇게 경로 클릭하고 뭐 cmd 입력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것까지 입력했어요. 그래서 mysql.exe 띄고 뭐 -u나 -p 입력했는데 이거는 그냥 옵션이에요. 일종의 옵션. 이 MySQL에 들어갈 건데 u는 유저고 p는 패스워드예요. 루트가 사용자 id. 근데 패스워드는 이제 따로 설정해야 되는데 지금 뭐 설정한 적 없죠? 그래서 웬만하면 공용 컴퓨터니까 여기는 안 걸어 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패스워드 잃어버리면 다시 설치해야 되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패스워드는 필요할 때만 설정하시고 일단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하라고 하는데 없으니까 그냥 엔터 누르시면 됩니다. 아니면 비밀번호 설정 안 했으니까 이거는 굳이 입력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엔터 패스워드 안 나오고 바로 이 상황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라고 하는지 읽어보세요. Welcome to MariaDB죠. MySQL 실행했는데 MariaDB라고 나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서사 기억나시죠? MySQL로 접속했는데 MariaDB. 이건 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뭐 빠져나가고 싶다, 뭐 폴더 상황에서 뭐 실행된 상황으로 바뀌었죠. 이제 나오려면 그때는 여기다가 exit 입력하고 엔터 치면 미련 없이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제 접속할 때 스타트가 눌려 있으면 돼요. MySQL u root. 자, p는 입력 안 하겠습니다. p는 생략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엔터 누르면 나오죠. 이게 이제 MariaDB 모니터가 된 거예요. 이 cmd는 명령어가 입력되는 곳인데 잠깐만요. 지금 어디서 MySQL 이거는 그냥 뭐 실행기 서버 접속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cmd 여기다가 뭐 명령어 입력하고 이런 거는 얘가 편집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나갔다가 자, 이게 연결 끊어진 상태죠. 자, 연결 끊어진 상태에서 이 서버에 연결하려고 하면은 뭐라고 합니다. 에러 2002 나오죠. Cannot connect to MySQL server localhost. 지금 이게 cmd에서 접속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 MySQL을 위한 자리가 잡혀 있지 않아요. MySQL 서버에서 연결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결하려면 여기 컨트롤 패널이나 뭐 이 밑에 여기 있죠? 제가 키는 방법 말씀드린 거 그대로 해서 킨 다음에 켜면 실행 바로 돼요. 포트 MySQL이 포트 번호에 이제 접근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전에 XAMPP 설명했는데 그 체크했던 거 있죠, 다운로드 할 때. 그것도 이제 설치 가능한데 해제한 이유는 그 이 수업에서 필요한 건 MariaDB라서 그것만 골라서 설치한 겁니다. 괜히 무거워질 필요가 없어서 실행 환경 잡아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덤으로 이제 MySQL까지 제공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XAMPP 설치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MariaDB 이렇게 검색해서 다운로드 해야 돼요. 다운로드 할 때 뭐 설정 따로따로 하고 다운로드 하면 되는데 뭐 여기서 받거나 뭐 XAMPP 하면서 받거나 똑같아요.
근데 이제 XAMPP는 실행 환경까지 잡아주니까 쓰는 거고, 집에서도 XAMPP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에 영향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XAMPP를 설치하고 나면 my.in이 있죠. 이 설정 해야 되는데 이건 수업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해야 되는 거는 이거 한 부분, 그리고 밑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이거 다섯 개 앞에 샵 있는 거 지워야 되고, 이 두 가지 설정해야 되고, 그리고 실행시킬 때 스타트 눌러야 되고. 지금 이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MySQL. 근데 지금은 이제 마리아DB가 돌아가는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엑셀 같은 건 좀 기능이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보인다는 게 뭐냐면 이런 도구 모음이에요. 이런 거 설정 옵션 같은 게 보기 편하게 제공되는데, 여기 보시면 뭐 안 보이죠? 다 명령어로 해야 돼요. 그냥 방식만 다른 거. 지금은 접속을 한 상태고 엑셀을 열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MySQL을 쓰려면 우선은 서버 부분이랑 클라이언트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서버야 뭐 XAMPP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이 클라이언트는 이제 명령창이 담당하는데, 이 XAMPP로 해서 켰다고 해서 이제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여기 CMD창, 이 접속기를 써야 됩니다. 이 명령창을 통해서, 또는 아니면 파워쉘. 파워쉘은 어떻게 보냐 그러면 이거는 수업에서 쓸 일은 없는데, Shift 누르고 우클릭하면은 어딨지? 아, 이게 윈도우 10 버전이구나. 이게 윈도우 11 버전은 Shift 누르고 우클릭 해야 돼요. 여기에 파워쉘이 있을 텐데 학원 컴퓨터에는 없네요. 진짜 없네. 아무튼 파워쉘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이런 명령창 같이 생겼는데, 그거는 이제 아마 여기 배경이 검정색이 아니라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그래서 어디까지 했죠? 클라이언트 부분까지 했는데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이게 쉽게 말해서 웹에는 서버가 있고, 이거 아닌데? 자, 웹에는 서버가 있죠. 웹에는 서버가 있고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이 서버는 뭐 아파치 엔진엑스 이런 거예요. 엔진엑스 이런 거는 이제 서버 관련된 부분이고, 클라이언트는 브라우저인데, 뭐 브라우저에는 우리가 쓰고 있는 크롬, 뭐 사파리, 뭐 엣지, 뭐 파이어폭스 이런 거 있죠. 이제 이 사용자가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창구 같은 거죠. 창구 역할. 이 명령창이랑 다르지 않아요. 이거랑 스마트폰이나 뭐 컴퓨터로 네이버나 구글에 접속할 수 있는 이유가 브라우저가 있기 때문이에요. 네이버 서버 같은 경우는 국내 어딘가에 있겠죠. 접근을 하기 위해서 전용 접속기를 써야 돼요. 그중 하나가 크롬인 거고, 그게 브라우저가 될 거고, 서버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는 이거 아니고 뭐 아파치, 뭐 엔진엑스 이런 게 될 겁니다. 뭐 서버는 XAMPP가 알아서 해주니까 뭐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이 MySQL을 사용하려면 웹이랑 동일하게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필요해요. 근데 이 XAMPP를 다운로드하면 이거 두 개가 한 번에 해결되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실물 파일은 우리가 실행시킨 그 MySQL exe 파일이에요. 실행 파일. 그래서 이 명령창은 브라우저랑 같은 위치인데 접속한 모습이 좀 방식이 좀 다를 뿐이죠. 그래서 MySQL은 데이터베이스가 아닙니다. MySQL은 DBMS예요. 이거 MySQL은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개념만 이해하면 돼요. 켰으니까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show data basis 하고 세미콜론까지 찍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하고 그 밑으로 쭉 보이죠. 이게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상황이에요. 여러 개 있고요. DBMS는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다루기 위해서 고안된 거예요.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좀 여러 개의 테이블이 존재해요. 우선 이렇게 잘 나왔으면 탈출하겠습니다. 엑시트. 자, 보기만 하세요. MySQL view root. 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컨트롤 패널로 도중에 껐어요. 분명히 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실행된 거는 켜져 있어서 가능했는데 여기서 동일하게 똑같이 아까처럼 show databases 라고 입력하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왜 안되는지 나오는데 이 서버가 미국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 못한다는 거고 사라졌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바로 나왔나요? 아니죠. 여기서 잠깐 머뭇거리다가 이게 나왔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재연결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라고 말까지 해줘요. 근데 그것도 언젠가는 멈추고 이런 문구가 뜨죠. 이제 이런 문구가 뜨면은 이 컨트롤 패널에서 또는 아니면 여기서 꺼져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엑시트 일단 나오고